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질서, 금융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초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기디언 레크만 칼럼니스트가 쓴 그 칼럼의 사파 카툰입니다.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Trump, Putin, Xi and the New Age of Empire.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역은 바로 시진핑, 트럼프, 푸틴 이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칼과 포크를 들고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푸틴은 이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방이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알베니아라든가 이쪽의 영토를 이미 영토 확장에 나섰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주석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자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같은 데에 세력을 확장했죠. 거기를 자기 영토로 영해로 삼기 위한 구체적 작업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걸. 중국과 러시아는 제대로 영토 확장을 하지 못했어요. 뜻을 제대로 못 폈어요. 왜? 미국이 막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역이 돼서 만들어 놓은 그 유엔이 계속 차단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그 대열에 동참한 겁니다. 같은 제국주의 입장을 편향을 하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한테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그린랜드, 야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가 사버리게. 파나마 운하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 운하 정도는 어쩌면 미국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파나마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이 들어가면 돼요. 침공하면 돼요. 이미 1989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나마라고 하는 데는 군대가 없습니다. 왜? 1989년에 파나마 침공을 했을 때 파나마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미국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점령할 수 있어요. 그린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설마 캐나다까지 그러겠어? 그냥 농담이겠지. 그런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X 계정에 올려놓은 카툰입니다.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공식 계정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게 캐나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걸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도 만만치는 않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신제국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미국과 유엔이 막아왔는데 이제 그 미국이 그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강대국 인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사실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은 그 본성상 강해지면 약자를 정복하고 착취합니다. 이건 모든 생물의 본성이에요. 인간도 똑같았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2차 대전 직전에 전 세계의 세력 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 여기.
이게 누구 영토였죠? 이거 일본 영토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 강력한 군력을 갖게 됐죠. 영국의 지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힘을 주체를 못했죠. 강대국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점령이죠. 그래서 아시아 일대를 다 점령을 한 겁니다. 저쪽에서는 히틀러가 그랬고 그 밑에서는 무솔리니가 그러고 힘이 강해지면 점령하고 지배하고 착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인간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왜? 2차 대전까지 겪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희생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좀 싸우자 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나서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라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 판의 중심에 유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있고 IMF, 월드뱅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헌장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제부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은 불법이다 하고 확실하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보호받은 첫 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 그때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그 유엔 헌장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받은 겁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이죠. 그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던 정말 강대국답지 않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강대국의 책임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다. 강대국이 봉사하는 게 책임이래요. 이상한 강대국인 거죠. 그런데 그게 1945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질서가. 강대국,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는 그런 질서인 것이죠. 물론 100%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시킨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미군이 주둔했죠. 그 미군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을 막아준 거예요. 누구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막아준 거예요. 이상한 강대국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매우 예외적인 그 80년이 이제 끝났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강대국은 점령하고 지배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영어로 하면 might makes right라고. 힘이 곧 정의다. 힘센 자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건 정치적으로는 또 지정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힘센 나라들이 자기 영토 다 확장할 거예요. 러시아는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에 욕심을 분명히 낼 거고, 중국은 동아시아,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 이쪽 류규열도 이거 다 욕심낼 거고, 미국은 저 북미 지역 그렇겠죠. 그리고 말로는 평화이지만 분명히 전쟁의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돌이 있겠죠.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지정학적으로는 그런. 자, 경제적으로는 뭐냐? 관세죠.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자께서도 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관세입니다. 관세. 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겠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토 확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냥 세금을 매겨서 수입을 올리겠다, 수입을 막겠다 이게 아니고, 공장, 야 너희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서 너희 나라에 공장 세우고 거기 일자리잖아. 그거 이제 미국으로 와. 미국이 갚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냥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다가 210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 확장하겠다. 제철소도 만들겠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이 잘하네. 어서 와 어서 와. 했잖아요.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여기만 그럽니까? 삼성전자는 진작 아리조나에다가 반도체 공장 만들고 있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만들고 있죠. 포스코 곧 미국에다 제철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해가지고는 도대체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화오션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다가 조선소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는 이제 다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트럼프가 원하는 바이죠. 다 세계 공장들 다 미국으로 와. 일자리 미국에서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WTO, 한미 FTA 이런 거 다 위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막무가내예요.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내가 조약 좀 어겼다고 해서 네가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WTO 규정 다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당하는 피해 국가가 WTO에다가 제소를 하지요. 이 나라가 규정을 위반했으니 자 벌을 주세요 하고 제소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왜? WTO에 재판소가 있잖아요. 그 재판소의 재판관을 미국이 추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FTA 상관없어. 이제 그래서 과거의 질서, 과거의 유엔의 정치경제적으로 유엔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관련된 기존의 관행과 법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네. 자, 고율의 관세라는 것 사실은 이것도 원래 미국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1930년대에 여기 미국 관세를 한번 보십시오. 스무트 헐리라고 하는 것에 의한 관세를 보시면 6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것도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 가트 체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WTO가 된 이런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자유무역 체제가 1945년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끝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다. 자, 관세를 매기면 그러면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관세. 물건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수입을 줄이면 그만큼 물자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자, 그리고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물자가 부족해지면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관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살골이에요. 미국 경제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미국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같이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데 그럼 금융적으로 페드 연준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율은 2%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 물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려고 기존 금리를 높이려고 뭔가를 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는 금리를 낮춰야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미국의 연준이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3월 19일 날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그냥 두겠다. 그냥 손 안 대겠다.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중금리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죠. 그게 시장금리의 척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 트레저리 번드의 수익률입니다. 이건 시중금리의 움직임하고도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죠. 자, 저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왜 처음에 올라갔을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처음에 본 거예요. 왜? 규제 완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감세도 한데, 근데 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설마 정말 관세를 그렇게 막 60%씩 중국한테 매기고 설마 그러겠어? 그건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규제 완화와 감세를 하겠네. 그럼 경기가 좋아지잖아. 그러면 자금 수요도 늘어나니까 금리가 높아지겠구나 하고 금리가 따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관세가 구체적으로 부과될 움직임을 보이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4.3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금리는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트럼프는 그걸 원하고 있고 스티브 마이론이라고 하는 이 경제 자문관도 그런 걸 원하고 있고 약달러를 또 원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죠. 자, 이 사람 스티브 미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약달러예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겠다. 왜? 미국 제품 수출을 늘려야겠다는 겁니다. 수출을 늘려야겠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바로 달러의 가치. 이달을. 그래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미국은 이미 1985년에 그런 행동을 했었죠. 소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거.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일본과 독일을 불러 모아서 그러면서 너희들 돈, 그 당시에 독일은 마르크고 일본 엔화죠. 너희 이 돈 가치 올려. 너희들 나라 돈 가치를 올려.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뜨리게. 그래야 미국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고 일본과 독일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이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마도 예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거 그것을 이제 말라고 합의라고 하는 걸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 재무장관들 불러 모아서 말라고라고 하는 게 어딥니까? 그게 트럼프 별장이잖아요. 거기다가 다 불러놓고 야 너희들 통화가치 올려. 미국 통화가치는 떨어뜨릴 거야. 그래야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을 머지않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약달러 정책. 트럼프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미국 금리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달러 가치는 당연히 낮아지고. 그런데 상반된 움직임이 또 있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상반된 입장. 그건 뭐냐? 유럽이죠. EU의 뭐냐? 재무장입니다. 트럼프는 유럽
유럽의 그러니까 나토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실하게 이제 유럽 나라들이 감을 잡은 거죠.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특히 독일은 굉장히 구두쇠의 나라였어요. 독일은 그 재정 적자를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1920년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 같은 거, 국가 부채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 독일이 이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재무장 하겠다. 이제 미국 없이 유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국채 수익률은 높아진다. 유럽의 금리는 높아진다. 미국의 금리는 떨어질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유럽의 금리는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다시는 잘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 질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IMF, 월드뱅크입니다.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2월 초에 트럼프가 그 밑에 그 스태프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죠. 지시를 내린 게 있죠. 행정명령으로. 그게 뭐냐? 자, IMF, 월드뱅크,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탈퇴를 할 필요가 없어? 탈퇴를 할지 아니면 회비 내는 걸 줄일지 아니면 그 기구들을 완전히 다 뜯어 고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8월이에요. 8월 달까지 그래서 뭔가가 결정이 될 텐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IMF가 없어지는 거예요. IMF가 없어지는 거예요. IMF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 1998년 우리가 겪었던 것을 IMF 위기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IMF 위기가 아니고 IMF가 한국의 부도 위기를 구해준 거예요. IMF가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IMF가 없었다면 한국은 그냥 부도가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소한 한 2년 동안은 한국인들은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왜? 외국에서 식량 수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테니까. 국가 부도가 나게 되면요. 그러면 수출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다른 나라가 한국에다 물건 팔려고 하겠어요?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그대로 그냥 상태로 부도가 나게 되면 엄청난 경제 위기. 그러니까 아사자가 속출하고 뭐 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하는 일은 뭐냐? 그거 막아주는 거잖아요. 구제금융 주고 또 이 부채 상환기일 연장해주고 하는 거를 IMF가 나서서 그 채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채권자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의 부도 위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미국이 그거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야, 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미국이 그렇게 결정하면 IMF 탈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구냐? IMF에서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은 과연 과거에 지금까지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할까? IMF의 역할이 과연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을까? 매우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MF와 월드뱅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국제 금융 질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나라들마다 전부 코로나를 돈 찍어서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게 멈춰섰었잖아요. 2020년 3월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모든 게 멈췄죠. 학교도 안 가지, 직장도 재택근무하지, 비행기도 안 다니지, 버스도 안 다니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건 모든 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금 다 연장해주고 또 국채 발행해서 어떻게든 뭐 1인당 얼마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한 거죠. 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나라들 중에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IMF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IMF가 없어지면 그냥 부도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국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다. 지금 대통령도 없는 그런 사령탑 부재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라든가 이 금융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 신용등급을 보면 피치, 무디스, S&P 다 현상 유지를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작년 12월 달 현재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국가 신용등급 상태 우리나라의 금융의 안전성 상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CDS 프리미엄이잖아요. CDS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CDS입니다만은 그 국채가 부도날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거죠. 보험 상품, 금융 상품이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보면 된다. 한국 국채의 보험료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3월 24일 현재 30.6 BPS라고 하는 건 만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만분의 30 정도예요. 우리나라 보험료, 국채 보험료는. 그리고 이 수준은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미국이 36 BPS입니다. CDS 프리미엄. 한국이 30 BPS예요. 미국보다 더 안전한 상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졌던 때는 바로 이 코로나 때입니다. 사실 한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국제 투자 사회에서. 왜? 막상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야, 저 나라는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공장이 그냥 다 돌아가네? 그걸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졌고 CDS 프리미엄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낮은 상태. 다행입니다. 자, 국제적인 상황, 경제 상황, 금융 상황 이렇게 내다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축소된다. 글로벌 인재와 투자가 유출된다.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내수가 줄어든다. 원화 가치,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더 하락을 해서 지금 달러당 1,460원까지 그렇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제일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중요한 요인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코,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결국은 중국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도 있지만 중국하고 직접 부닥치는 데들 그런 데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 중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산 5,100만 대입니다. 5,100만 대.
자, 내수 판매가 2,600만 대예요. 그러면 2,500만 대만큼 남아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수출을 해야겠죠. 몇 대 수출을 했어요? 570만 대 수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대는 여전히 과잉 생산 능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계속 과잉 이 상태로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수출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덤핑 수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의 자동차와 현대차가 직접 같은 시장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한 거죠. 중국하고 직접 부닥치는 것들은 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강도 그렇고 삼성전자, D램도 그렇고 D램의 특히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하고 직접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데들은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관세가 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관세가 하는 역할은 뭐냐? 상품의 이동을 나라간 상품의 이동을 줄입니다. 물건이 못 넘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자유롭게 넘어다니게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관세는 그걸 못하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들어오든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럼 물건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오르고 물자 부족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걸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국내에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물건은 들어오지 않는데 투자는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투자가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 돌릴 수 있을까요? 못 돌려요. 반도체 공장 만들어 놓으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해서 제대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No.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하루아침에 그런 인력이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돌릴 겁니까? 외국에서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카이스트에서 AI로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엄청나게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엄청나게 비자를 받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투자와 인재의 이동성은 늘어납니다. 상품의 이동성은 줄어들어요. 우리 같은 나라는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은 수출을 못하는데 사람과 투자는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개미 투자자들도 국장 탈출, 미장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휴만 되면 공항이 미어터지죠. 외국에 여행 가려고 국내 소비 줄입니다. 저축해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기도 하고 해외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한국이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건 건너뛰고.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만든 또 이것이 기회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뭘까요? 이런 데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콜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데들 저게 다 파운드리들입니다. 제약 같으면 CDMO라고 하는 데들이 제조를 해주는 데들이에요. 자기 브랜드는 없어요. 근데 남들이 상품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면 그거 제조해주는 데들이에요. 그게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왜 뜨고 있느냐? 중국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왜?
화장품 제약의 CDMO 다 중국이 엄청난 시설 능력을 갖췄고 미국의 또 스위스의 제약 회사들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못 써.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겁니다. 그게 제약도 그렇고 그게 원자로 만드는 일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그게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그건 기회인 거죠. 자,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요즘 조선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구축함 제조 원가입니다. 자, 미국의 줌발트라고 하는 거 10년 걸려서 하나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는 2년 내지 3년이면 만듭니다. 10조 원 들어요. 한국은 1.2조 원이에요. 그 원가가. 이런 제조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더 싸죠. 중국하고 직접 경쟁하면 우리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한국이 일종의 어부지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유출되잖아요. 투자 유출되잖아요.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한국에서 못하고 미국 가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재 유출일까요? 한국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것일까요? 이거는 태도를 바꾸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이 사람도 미국 국적입니다. 다 대만 사람들이죠. 근데 실리콘밸리와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 국적이에요. 그런데 대만 산업계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들이 세계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비즈니스를 해도 상관이 없는 미국과 비슷한 생태계가 여기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국의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인도 출신 CEO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인도의 인재가 유출된 건가요? 아니면 인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진 걸까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조 강연을 해주신 김정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